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일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이란도 대규모 반격에 나서면서 이틀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나탄즈 핵 농축시설도 파괴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추가 공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건물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차량들은 불에 그을린 채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새벽, 이란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수십 발 발사했습니다. פתאום היה פיצוץ מטורף בשכונה. כל השכנים מתלוננים על פיצוץ זכוכיות. 이스라엘도 이란이 민간인 밀집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 이란 수도 테헤란이 불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테헤란 메라바드 공항에선 화재가 발생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이 공항의 전투기 경납고가 표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과 방공미사일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렸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پاسخ محکم بهشون بده بالاخره در شأن ایرانی باشه. اگه اونا یه دفعه زدن ایرانی‌ها 100 دفعه بزنن.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고위 군 관료를 포함해 80명 가까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상자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었다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 IAEA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의 중심인 나탄즈 시설의 지상시험용 농축시설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에서 일부 방사능 오염이 발생했다며 핵시설이 공격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간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동 확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남부 걸프 해역에 있는 사우스 파르스 천연 가스전을 공습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저녁 6시 30분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14광구 정제 시설에 큰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소형 무인기와 비슷한 비행체가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이란과 미국의 6차 핵 협상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연막작전을 펼쳤다고 의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6차 핵 협상을 이틀 앞둔 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의 일요일 핵 협상도 취소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기습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까지 강조했던 외교적인 해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과 공격의 역할을 분담했고 이번 공습도 미국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로부터 사전에 이란 공격 계획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이란에 지웠습니다. 이란의 협상 기회를 거듭 줬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공격은 더 잔인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이 핵협상 취소를 선언한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 통로가 막혔다는 관측에는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서 반대로 이란이 진지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전망은 이란이 전선을 확장할 전력은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반론도 나옵니다. If it doesn't respond, it loses all credibility, it will be weak, and the Israelis are not going to stop. And so Iran is bound to retaliate, and then President Trump is going to be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managing an escalation. 지금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란 탄도미사일 요격을 지원하는 수준이지만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 미국의 전쟁 개입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들도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3자 통화를 하고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존재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이스라엘과 이란 양쪽에 책임감과 이성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어제 새벽 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정부의 살포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후 처벌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모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주말 저녁 예정이 없던 자료를 내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건 그만큼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정권 교체 이후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민간단체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한반도 상황의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어긴 해당 단체를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보탰습니다. 모든 관계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간 이어지던 대북 방송이 중지되고 북한도 호응하는 등 남북 신뢰 회복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과 휴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G7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인 만큼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실용 외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현지 시간 16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G7회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공백을 맞았던 우리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계기이자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들을 서둘러 임명하며 외교통상정비부터 완료했습니다. 특히 재계 총수들과 만나 G7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발 통상 문제를 둘러싼 의견을 청취하며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좀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도 복잡한 사안이 테이블에 오르진 않을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다자회의 구조상 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만큼 상견례 성격이 짙을 거란 관측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한미, 한일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성사될 경우 어떤 의제를 두고 어느 정도 수위의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과거사나 통상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나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점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G7 회의를 계기로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공식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특검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 2인자인 특별검사부 인선과 사무실 물색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역사에 남을 기록을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내란 사건 수사 의지를 강조한 조은석 특별검사.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최대 267명 규모의 조직을 이끌게 된 만큼 이들이 일할 사무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특검은 상업용 건물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군사기밀 누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찰과 검찰에 활용할 시설이 있는지 답사했고 정부 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군을 물색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보는 수사는 물론 공소유지와 공보 등 특검을 보좌할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준비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역시 시급한 문제는 특검보 충원과 수사공간 마련입니다. 본격적으로 후보 찾고 계신 거죠?
그래야 되겠죠. 또 무엇보다도 사무실 준비가 시급합니다.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민특검은 마음만 바쁘고 여념이 없다. 잠시 놓아주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대상인 김 여사 측은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향후 특검이 소환을 요청하면 출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YTN과의 통화에서 특검보 후보군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검 구성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물론 검찰과 군검찰까지 포함해 다양하고 균형감 있는 특검을 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와 면담하는 등 특검 출범 전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3대 특검이 일제히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언제쯤 진용을 갖춰 본격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특검 임명 후 진용을 꾸리고 있는 3대 특검은 다음 달 초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도 특검 가동 전까지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임명되고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까지 통보했습니다. 오는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특검 가동이 임박한 만큼 사건을 특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도 특검 출범 전까지 얼마나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지도 관심입니다. 수사팀을 정비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의 외압 의혹을 밝히기엔 시간이 부족한 만큼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게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사태 핵심 가담자들의 구속기한이 곧 만료됩니다. 아무런 제약 없는 석방 대신 이동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아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3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로부터 6달, 정식 재판은 9번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조만간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한인 6개월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박한수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들과 내란 비선,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다른 핵심 가담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면 7월 초 안에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데 이대로라면 입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수사나 재판 출석을 거부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구속 만기 전 차라리 조건을 정해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보석의 경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촉이나 이동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엄격한 조건을 붙이고 어기면 다시 수감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재판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걱정이 팔자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범죄 공모냐며 반발했지만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구속 수감된 계엄군 수뇌부를 접촉했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던 만큼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 개혁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의 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보내고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으로 바꿀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해왔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격변을 예고하고 개혁의 시점이나 내용에 이목을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죠. 수술 일자를 미리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이렇다 할 구체적 청사진은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여당 내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들의 주장을 통해 개혁안 윤곽은 엿볼 수 있습니다. 개혁안은 이른바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의 기소나 영장 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신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 등 6대 범죄에 내란 외환까지 더한 7대 범죄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전담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주요 범죄 역량이 떨어질 우려는 불식하는 대신 기소 권한은 아예 주지 않으면서 공소청과의 상호 견제를 꾀하는 설계입니다. 이 밖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두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권을 여기서 더 줄일 장치들도 줄줄이 거론되는데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중수청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경찰 등 다원화된 수사기관 사이의 역할 조율이나 수사 책임 문제 등 초래될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최소한 확인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다시 경찰에 보내서 수사를 더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란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여당 내 강경 드라이브 기류에 검찰개혁도 초읽기에 왔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 검찰개혁의 완성이었던 만큼 속도보다 완결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은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5년이 되는 날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을 향한 잇단 유화적 손짓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의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되는데 무엇보다 역대 진보 정권과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자주적 통일 문제 해결 등을 합의하며 발표한 게 6.15 공동선언입니다.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이후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진보 정권 대통령들은 모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비 전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게 정말 감동됐습니다. 위원장님과 응당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인데 일단 북측을 향한 훈풍의 시그널은 보내진 상태입니다. 대북 전문가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발탁했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해달라고 민간단체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도 1년 만에 중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2023년 말부터 남북을 동족이 아닌 다른 나라 관계로 규정하고 아예 헤어질 결심을 한 건 큰 걸림돌입니다. 과거처럼 통일을 지향하는 같은 민족으로서 당위성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성사가 쉽지 않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북한이 원하는 조건이나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의 첫 단추로 핵 동결을,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의 선순환 발전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당분간은 시급한 민생과 외교 현안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새 정부의 손짓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남북관계 재설정의 첫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6월 호우가 이어진 가운데 부산에서는 121년 만에 1시간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예상되는데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부산의 도심 속 산책로이자 상습 침수 지역인 온천천이 잠기고 대차게 내리는 비를 뚫고 차량이 물바다가 된 도로 위를 쌩쌩 달립니다. 샤워기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다며 재난 안전 문자가 쇄도한 새벽 상황을 올린 게시물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6월 호우가 이어진 가운데 부산에선 한때 누적 강수량이 170mm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자정부터 1시간 동안 강수량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21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 내린 비는 그쳤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곧 중국에서 소멸할 1호 태풍 우딥이 남겨놓은 수증기가 한반도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이 전면에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와 뒤에 찬 공기가 만나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충돌에 의한 강한 불안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단시간에 좁은 지역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제주의 경우 최대 120mm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6월. 당분간 덥고 습도 높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띵동이 설립된 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사회적 차별과 정신건강 위기로 인한 상담 건수가 지난해에만 500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실태를 조사한 건 10년 전이 마지막으로 이들이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 활동하는 호찬 씨는 띵동이 설립된 2015년부터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곳을 찾은 청소년들은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나 가족, 학교로 받는 차별이나 혐오 표현들이 다 이런 정신건강, 심리 문제, 자해나 자살 이런 걸로 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지난 10년 동안 이곳을 찾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점점 늘어 지난해에는 상담 건수가 500건을 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는 많지만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건 10년 전이 마지막입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92%가 차별, 괴롭힘이 두려워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다고 응답했습니다. 선생님 또는 친구들로부터 혐오 표현을 들은 적 있다는 응답도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된 정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띵동을 찾는 이유도 이렇게 공공 영역에서 도움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살 위기를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도 해마다 30명 가까이 띵동을 찾아오지만 정부의 자살 예방 기본 계획에 성소수자는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외면받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적 소수자 집단의 경우는 스스로의 생각이든 실제로 그렇던 간에 아주 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미래 세대의 일부인 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어젯밤 대구에서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용의자가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정비에 들어간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서는 황산 190여 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입니다.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푹 숙이고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0일 새벽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입니다. 충북 청주를 거쳐 세종시로 달아난 A씨가 붙잡힌 건 범행 나흘 만인 어젯밤 10시 45분쯤. 지인의 창고가 있는 세종시 조치원읍 노상에서 검거됐습니다. 대구로 압송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들었습니까? 어떻게 숨어계셨어요? 도주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앞서 A씨는 한 달쯤 전에도 피해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지만 A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에는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전 2호기에서 190리터가량의 황산이 누출됐습니다. 다만 방유제가 있어 황산이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았고 대피하거나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황산 저장 탱크 밸브를 차단한 뒤 흡착포로 안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빛 원전은 지난달 정비를 위해 발전기를 잠시 중단한 상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이달 말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오후 6시쯤에는 경기 고양시 벽제동 골프장에서 전동 카트가 5m 높이 옹벽 아래로 떨어져 4명이 다쳤습니다. 카트에는 캐디와 이용객 등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별도의 보호 난간이 없는 경사진 커브길을 돌다 카트가 중심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얼마 전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거라고 해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5년 사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처벌도 강화된 만큼 전문가들은 처방약을 먹은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다른 시민이 차 문을 열자 정신을 차린 듯 출발하지만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60대 A씨는 마약 정밀 검사 결과 혈액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최면 진정제 성분이 검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면 마취 후에 건강검진을 마치고 약격이 남아있는 상태로 귀가를 하면서 연석을 부딪히고 앞범버가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3km 운행 후 숨이 추돌하는 사고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40대는 사고 당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사람을 치고 실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의 혈액에서도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운전자 측은 1심 재판에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달 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유명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공황장애 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약물 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약뿐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3월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약물운전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아졌고 약물검사 거부 시 처벌할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했었던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처방약을 복용했더라도 자칫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동시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음주운전처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신설하고 기후에너지부는 새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AI 산업 육성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도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LNG 발전소 6기도 함께 짓습니다. 미래 산업이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주력 산업이라 하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부분인데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인공지능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력량이 중소도시 한 곳에 맞먹을 만큼 AI 산업은 에너지 먹는 하마로 불립니다. AI 기술 발전은 빠르고 경쟁은 치열한데 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시차 문제도 큽니다. 태양광, 풍력 등에는 막대한 설비 투자 비용이 들고 전력망도 개선해야 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기요금으로 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결정 구조가 쉽게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또 불확실성이 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실 아래에 기후환경 분야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산업진흥보다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당장 시급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 구체적인 환경 정책이 부실하다는 따가운 시선도 무시해선 안 됩니다. YTN 관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졸음쉼터입니다. 하지만 일부 졸음쉼터는 그늘이 없어서 이용자들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더위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졸음쉼터입니다. 주차된 차들이 땡볕 아래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인근 다른 졸음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차에서 내린 운전자들이 마땅히 쉴 만한 그늘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늘이 없는 곳에서 차 내부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차 운행을 멈추고 온도계를 올려놓자 급격하게 내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차 시동을 끄고 20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내부 온도를 살펴보면은 45도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운전자들은 그늘이 없어 차 안에서 쉬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늘이 없어서 좀 잠자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화장실만 이용하고 그냥 바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늘 없는 게 가장 불편하긴 하죠. 차 안에서 쉬려면 결국 에어컨을 켜고 공회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도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늘이 없으니까 항상 이게 에어컨을 켜고 기다리는 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들이 졸리면 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지만 정작 한여름에는 그늘이 없어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는 상황.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쉼터 설치와 운영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늘이 없는 곳의 경우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임시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운전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선풍기, 에어컨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냉방기 가동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 화재는 1.4배 증가했습니다. 화재는 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급증해 폭염이 가장 심한 8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냉방기 화재는 기본적인 점검과 관리만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에어컨은 전력 소모가 커 과열될 수 있는 만큼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실외기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평소보다 심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지 등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가연성 물질들이 있는 가연물들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환기창을 열어두시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선풍기는 전선을 특히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전원을 꺼주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보관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먼지를 제거하고 소음과 냄새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 노후된 전기 설비가 많다 보니까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단에서 진행하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상인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 사용,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 화재는 특히 과열과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입니다. 오랜만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사용 중에는 수시로 열을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최근 급식으로 제공된 빵과 케이크를 먹고 학생 200여 명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는데요. 살모넬라균이 원인이었습니다. 주로 달걀 껍데기에 균이 묻어 있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방역 전문가들은 달걀을 만진 다음에 곧바로 손을 씻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과 전북, 세종에서 200명 넘는 학생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풀무원 푸드머스가 급식으로 제공한 빵과 케이크가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에선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동물 소화기관에 기생하는 살모넬라는 주로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균입니다. 실제로 표본 감시에서 2월 첫 주 28건 보고됐던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기온이 오르며 꾸준히 늘어나 이달 첫 주에 66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달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2018년에도 풀무원 푸드머스의 급식 케이크를 먹고 2천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재료 달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습니다. 껍데기에 묻은 균이 달걀물에 들어가거나 손에 남아서 다른 음식 재료나 조리기구를 만졌을 때 교차 오염을 일으킵니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해 조리법대로 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달걀을 만진 뒤엔 다른 작업 전에 손을 세정제로 씻기만 해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손 씻기, 그다음에 조리 과정 중에서 세척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충분히 익혀 드시는 거. 방역 당국은 일찍 찾아온 한여름 날씨에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음식을 만드는 곳에선 식중독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2위 대결로 관심을 끈 프로야구 LG와 한화가 연장 접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비겼습니다. 두산은 키움을 제물로 5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폰세와 임창규, 다승 1, 2위를 다투는 두 선수의 대결답게 팽팽한 투수전으로 전개된 경기는 7회 말부터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한 점 뒤진 한화는 안치홍이 대정부장 몬스터월을 직접 때리는 큼지막한 2루타로 동점을 만들고 황영묵이 재치 있는 번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LG도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안타와 이딴 볼넷 등을 묶어 만든 만루 기회에서 박동원이 희생 플라이 타점을 올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정규 이닝에서 승부를 가르지 못한 두 팀은 연장 11회까지 총력전을 펼쳤지만 끝내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화는 마지막 공격에서 투아웃 2루 기회를 잡았지만 이재원의 후속 안타에 안치홍이 홈을 파고들다 아웃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 2위를 다투는 두 팀은 맞대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었지만 무승부에 그치면서 LG가 선두를 수성했습니다.
대구에서는 KT 쿠에바스가 모처럼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삼성을 대파했고, 두산은 최승용이 6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막고 5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구도 좀 흔들리고 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수비에 도움도 있고 해서 또 타자 형들이 점수도 빨리빨리 뽑아주셔서 마음 편하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추신수의 은퇴식이 치러진 인천에서는 롯데가 SSG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창원에서는 기아가 9회 말 박건우가 말로 홈런을 터뜨린 NC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한 점차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YTN 양시찬입니다. 거주지 인근에서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구할 수 없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경남 농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필품을 싣는 차량이 운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SCS 서경방송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10여 가구, 170명가량이 살고 있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마을. 마을 안에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를 가려면 길게는 3시간마다 한 번씩 오는 버스를 타고 4km를 가야 합니다. 어렵게 장을 보더라도 가파른 마을의 지형은 대부분 고령인 마을 주민에게 큰 부담입니다. 잘 걸어 다니기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 한 번 가면 이제 택시 타고 오고 그래. 통계청의 농림어업 총조사를 보면 함양군 마을의 86%는 이처럼 소매점이 없는 식품 사막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산 마천농협과 함양군이 찾아가는 행복 전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천면의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필품 판매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이장회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물품 수요를 바탕으로 지난 9일 첫 선을 보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소매점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천은 이 고령화로 지금 이 마트에 이 소매점에 못 오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산 흑돼지 감돈이하고 아이스크림, 생필품 이런 거를 함양군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 등을 조사해 행복 전방 순회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1980년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였던 최시라 씨. 다양한 역할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온 최시라 씨가 프로 무용수로 무대에 섰습니다. 어릴 적 꿈이 발레리나였던 만큼 새로운 도전에 어느 때보다 설렌다고 하는데요. 김정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좌우명은? 오늘 하루를 깨끗 바로 공손히. 인기 비결은? 긍정적인 에너지? 내 인생의 황금기는? 내 인생의 황금기? 지금이라고 생각이. 너 나랑 1년만 무용하면 무용과를 갈 수 있어. 가자. 제 꿈을 간접적으로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아한 손놀림과 표정으로 무대를 휘어잡는 이 사람. 데뷔 40년차 배우 최시라 씨입니다.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용극에서 근엄하면서도 따뜻한 용궁여왕 역할을 맡았습니다. 프로 무용수로 정식 데뷔하는 것인 만큼 약 15분간 무대를 위해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설레었고요. 정말 무대에서 설 수 있구나, 무용수로서. 그런데 연습을 하면서는 이거 내가 왜 한다 그랬지? 지난해 서울무용제에서 홍보대사 활동을 하며 직접 무대에 섰던 경험은 새로운 도전의 다리가 됐습니다. 발레리나가 꿈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무용을 좋아했고 춤이 들어가는 역할을 맡게 될 때마다 내심 반가웠습니다. 전 댄스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찍을 때 췄던 춤도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그냥 알아서 표현을 한 거지 누가 안무를 짜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 얘기 들으면 2살짜리가 이렇게 전축 붙들고 이렇게 엉덩이를 많이 흔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빛날 사람은 어딜 가도 눈에 띄는 걸까요? 경품을 찾으러 방문한 잡지사 눈에 띄어 학생 잡지 표지 사진을 줄줄이 찍게 됐고
이게 연예계 데뷔의 출발이 됩니다. 그러다 만난 초콜릿 광고. 대체불가 여고생 CF 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냥 되게 예쁘다. 만으로 16살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성숙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마치 20대 같이 보인다고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애기더라고요. 전 지금 빠져들고 있다고요. 무려 15년 동안 동일 화장품 광고 모델을 한 진기록도 보유하고 있는데 30년 전 그 광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고마워. 네가 있다는 거. 고마워. YTN 컬처 인사이드가 있다는 거. 순간 최고 시청률 58%를 기록했던 여명의 눈동자는 스스로에게도 잊을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정말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고 정말 일생일대의 배역이고 배우로서의 그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단단한 초석이라고 생각해요. 무려 186부작 대하 드라마를 통해 인수 데뷔의 젊은 시절부터 사망까지를 모두 소화한 것도 화제였는데 당시 나이가 고작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사실 노역에 관심이 많았고요. 제 나이 또래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나이가 아닌데 그걸 표현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마치 인수 데뷔 이렇게 보료에 앉으면 그녀의 뭐가 온 것처럼 더 느낌이 오면서 실존 인물을 탐구해 연기하는 것에 흥미가 많다는 배우에게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제 얼굴은 많이 보셨으니까 분장의 힘을 통해서 완전히 아닌 사람처럼 해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 네. 그래서 뭐 바이스 같은 영화 보면은 뭐 그 사람이 크리스천 베일이라고 도저히 상상이 안 가게 또는 약간 남자 역할을 해보는 거. 잘 사는 삶은 뭘까? 다소 뜬금없는 질문에는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평범하게 이렇게 좀 오손도손 알콩달콩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티격태격 아웅다웅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버무려져서 잘 지내는 것 어렵고도 쉽지만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YTN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도부터 먼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120mm 이상, 수도권과 남해안에도 많게는 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에도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아침까지 해안과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구는 20.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내륙에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1도, 청주와 대구는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한동안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